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환갑이 된 여자입니다. 많은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신청하면 많은 분들의 응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연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19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살아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죠. 남편은 잘생기고 키도 컸고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기에 많은 어른들이 사윗감으로 점을 찍어 두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19, 20살 무리가 함께 남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실수로 하룻밤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몰라도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뒤에 남편을 찾아가 제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당시 마을에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진료 과목이 나눠져 있지 않고 종합의원이라는 간판만 달고 모든 진료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들어가기 무서워서 남편의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증상을 듣고 진찰을 하시더니 들어섰구먼 이라고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임신을 그렇게 빨리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제가 임신이라뇨. 라며 말했습니다.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고 찌찌거리며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너 빨리 부모님한테 알려야 할 거다. 애를 어떻게 하든 결혼을 하든 빨리 선택을 해야 할 거야. 하며 다음 환자를 부르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당황한 채 병원을 나왔고 근처 식당에 지나가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라고 묻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버릴 줄 알았습니다.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집안 형편도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결혼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술김에 실수를 한 건 맞는데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애를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네요.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데 엄청 아프고 고생해야 한다고 어른들이 떠드는 걸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말이 상견례지 남편의 집이 마을에서 어떤 식당보다 더 넓고 좋아서 그곳에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이야 혼전 임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80년도에는 엄청 부끄러운 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몇 대 맞기도 했답니다. 홀몸이 아니라 세게 맞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음식을 내오는 건 도우미 아주머니였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이성의 끈을 내려놓고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버렸네요. 고기와 해물, 잔치 때나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임신한 걸 알고 있어서 이해해주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1년 동안은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 매일 새벽마다 전쟁이었어요. 씻고 한복을 입고 아침상을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친정처럼 김치에 콩나물이나 먹던 밥상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저는 그 당시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요리를 배워야만 했어요. 다행히 아주머니는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시집살이를 하면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희 배는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통을 이끌고 종합병원 의원까지 걸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진통은 오래갔고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네요. 고생 끝에 태어난 아이는 딸아이였어요. 시댁에서는 아들만 원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 딸과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을까? 하며 지레 겁을 먹고 병원 침대에 누워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정말 고생 많았다. 널 닮은 딸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될 거야. 라며 제 두 손을 잡아주셨고요. 잠시 후 시부모님이 들어와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붙잡아봤지만 팔을 뿌리치고 나가버리셨어요. 사흘 뒤 저는 걸을 수 있어서 퇴원을 했어요. 지금처럼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댁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 같았고
앞으로의 고생길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고 작은 꼬투리를 잡아 혼을 내셨어요. 남편 역시도 저에게 큰 사랑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한 티를 내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철없는 소년 같았어요. 아이를 낳고 몸이 붓고 살이 늘어나자 남편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을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었고요.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고생인가 하며 가슴속으로 신세한탄을 해보았지만 미래의 제 딸이 누릴 이 집 재산을 생각했어요. 그래, 내 딸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나처럼 가난 속에 허덕이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게 키우진 않을 거야. 기회만 되면 서울로 유학도 보내고 말겠어. 라는 희망을 품고 시부모님의 모든 말과 남편의 무시를 참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기술이 늘어서 딴 생각을 하며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바가지를 긁으려고 했어요. 어제 어디서 잤어? 오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나 혼자 낳았어? 어떻게 한 번도 딸을 안아줄 생각을 안 해?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베개를 집어 던졌어요. 손베개가 아닌 쌀베개였는데 제 얼굴에 명중했어요. 저는 코피를 뚝뚝 흘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네 집 개가 짖냐는 표정으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와, 좀 꺼져. 잠 좀 자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대우를 받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 전처럼 예쁜 여자가 아니라 펑퍼짐한 아줌마가 되어서 그런 거겠죠. 이후부터 남편은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남편에게 우리 아들 인기 많네 라며 칭찬을 하더군요. 화가 난 저는 집을 나갈 생각도 했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 부모님이 저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생각도 해봤죠.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저 때문에 10년은 더 늙고 힘들어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버텨보기로 했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시어머니가 모진 말로 상처를 주든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보란듯이 집 앞에서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딸아이를 업고 집으로 들어갔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직업까지 여자를 끌고 오겠냐? 라며 되려 혼을 내셨어요. 저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못나서 그런가 봐요.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하며 저 자신을 신녀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뒤 남편이 술 취해서 집으로 들어와 제 몸을 건드리길래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첫째를 가졌던 날처럼 술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다시 친절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번엔 아들 낳자가? 라며 제 몸을 쓰다듬으시는데 경기를 일으킬 뻔했어요. 억지로 참고 좋은 척 억지 미소를 지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고 저와 딸아이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을 한번 안아주는 게 전부였고요. 그래도 제 아들이 저처럼 가난해서 먹을 거 참고 입을 거 못 입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참아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8년을 참고 시집살이를 한 셈이었죠.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라는 대답만 하니 사람들 눈에는 불쌍하고 착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시집살이를 정말 잘 해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걸 아이들이 자주 보곤 했었는데 그럴 때는 참고 싶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제 아들이 할머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대든 날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저를 따로 불러서 따귀를 때리시며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 라며 저를 훈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며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아들 방에 들어가 할머니께 사과드리라고 설득하고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은 할머니랑 아빠 빼고 우리끼리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조금만 참아보자고 말했고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가셔서 서운하기도 했고 손녀딸을 예뻐해준 적 없는 시아버지의 명복을 빌긴 했지만 쉽진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더 억척스럽게 변해서 저를 괴롭히셨어요. 저는 시녀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저를 아예 남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것 마냥 아는 체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 짓을 하는 방도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 참으니까 그이는 아예 여간방 대신 집 안으로 상간녀를 계속 끌어들였어요. 시어머니는 못 본 채 하고 말았지만 저는 아이들 교육이 안 좋으니 집으로는 상간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뺨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야, 네가 뭔데 서방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집에서 내가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뭔 상관이야? 애들 교육 좋아하네. 요즘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어? 나 하나 되니까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생활비는 누가 되냐? 네가 한 푼이라도 보태면 이런 말을 안 하겠다. 어디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저리 꺼져. 그렇게 저는 무자비한 폭력과 폭언을 견뎌야 했어요. 저 혼자 집을 나간다고 해도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을 못 볼 생각을 하면 가슴마저 무너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따로 나가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라는 계획이었죠. 90년대에도 이혼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는 안주거리며 여자가 더 욕을 먹는 시대였어요. 시간은 흘러 딸과 아들이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말이에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남편은 서울에 아이들만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갈 필요가 없다며 계속 식모살이를 하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 그 시기가 오면 모든 게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정답이었어요. 제가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40년을 보냈으니 말이에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빈손으로 나가려니 용기가 안 났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몸뚱아리만 나가야 하는 건지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 소식 들으며 그냥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아이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한다지만 딸아이가 벌써 부록이 된 게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손자리를 알아봐준다는데도 싫다고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똑똑히 봐온 딸아이가 저를 구해주지 않아서 가끔은 미웠답니다. 우리 모녀는 주말마다 만나곤 했는데 그날도 당연히 딸아이와 둘이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말도 없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멋진 남자친구는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딱히 뭐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저 내 딸이 어디가 좋았어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나랑 딸 중에 누가 더 예뻐요? 라며 농담과 재미있는 대화들만 이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말에 너무 기뻐서 하늘을 끌어안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딸의 결혼식에 절대로 못 오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을 딸아이를 생각해서 감정을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은 남자친구와 모든 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이후에 시댁에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와 남자친구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 상견례를 하던 40년 전이 떠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제 딸을 별로 아끼지도 않고 예뻐하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손녀를 보며 다정하게 내가 아들 결혼은 실패했지만 손녀 결혼은 성공시키고 싶구나. 그러니 이런 모자란 남자는 치워버리거라. 좋은 집안에 배울 만큼 배운 남자와 짝지어줄 테니 말이야. 라며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딸과 남자친구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죠. 40년을 종처럼 살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제 자식까지 당신의 시대로 만들 계획인가 본데 어림도 없었죠. 저는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40년 동안 종살이한 걸 잊으신 건 아니죠?
손녀도 그렇게 만드실 셈이에요? 더는 못 참겠어요. 저 이혼해서 나갈 겁니다. 소송 걸어서 재산도 받아낼 거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얘야, 유산 줄 테니 이혼은 하지 말아라 라며 운을 띄우는 겁니다. 저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뇌종양에 걸리셨던 거였습니다. 수술 중 돌아가실 수가 있어서 섣불리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치매기도 생기셔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는 그날까지 헌신해서 보살펴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말에도 전혀 괴롭지 않았고요. 그저 제가 신의로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런 짓까지 해가며 돈을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짓 안 해도 이 집안 재산의 일부라도 제가 가져갈 겁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요. 라고 말이 끝나자 남편이 나서는 거예요. 여태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뭐? 재산의 반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이 여편네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먼. 이라며 사위가 될 사람 앞에서 무식한 모습을 보였어요. 묵묵히 우리의 모습을 본 사위에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나가자고 말했더니 듬직하던 사위가 입을 떼는 거예요. Ngồi nhét trường ngồi ngủ ngồi ngủ
저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송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님에게 듣기로 장모님이 여기서 종살이를 했다는 증인도 많다고 하시니까 증거 수집해서 피해 보상을 톡톡히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그만 앉아 계시고 저희와 함께 나가시죠. 라며 저의 손을 잡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은 적이 없었지만 변호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백마탄 왕자를 만난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데려다 주었네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고 몸만 나왔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던 순간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분간 딸아이 신혼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사위는 소송을 준비하며 저에게 시댁에 재산 절반을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예요, 장모님. 이라며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재판 날짜까지 다가왔고 결과는 당연히 우리의 승리였죠. 40년의 종살이의 마침표를 수십억으로 찍고 만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뇌 종양 수술을 결심하신 거겠죠. 수술 중 죽을 수도 있다는데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라는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저는 웃음소리를 내며 어머니, 수술하신다고요? 소식 들었습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구호책 읽듯이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호랑이의 이빨이 빠졌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아픈 숨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어머님. 그러니까 저를 조금이라도 아껴주고 사랑해주셨으면 지금처럼 힘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으신 거예요. 라고 쓴소리를 해드렸죠.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예상외로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잘 있냐? 하며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죽기 전에 사람이 변한다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때가 되었나 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괴롭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착하게 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도 착하게 살 겁니다. 전 어머니처럼 죽더라도 지옥은 가지 않을 것 같네요. 지옥에 도착하시면 제 꿈에 한번 나와주세요. 그리고 빌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용서를 하고 지옥에서 꺼내줄지. 시어머니께 비난의 말과 막말을 했더니 막혀있던 속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제가 심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종살이는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나 봅니다. 저도 시어머니처럼 암에 걸렸거든요. 시어머니만큼이나 저도 나쁜 사람이었나 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갔는데 제 속이 완전히 썩고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살았으니 암이 걸리지 않을 리가 있겠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먼저 갈지 시어머니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저승에서는 절대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지방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치유를 받는 기분을 느낀답니다. 암수술은 받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눈에 담을 아름다운 날들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으니 하루하루 즐겨야죠. 마지막이잖아요. 저의 지난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입니다. 요즘 날이 따뜻하네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